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 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무려 116년 전인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이죠. 여기에서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데요. 오늘 정치 외곽에서 바라보는 국회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한국의 여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 여성 정치 현 주소,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정치 외곽에 계신 네 분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우리 외사당 패널이시죠.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수염은 그대로시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성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청년,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뭐 팬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팬덤 정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제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은지 기자가 단단히 벼르고 나왔다고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나라하게 한국의 여성 정치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본인이 취재도 해보고 경험되어 봤을 텐데 물론 뭐 해외와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 정치 현 주소 뭐 어느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밖에 못 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과거랑 비교했을 때 최근에 좀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여성 중진 의원들이 그나마 몇 분 늘었다는 점, 또 여성 부의장도 배출이 됐고 지금 여성 중진 의원들 중에 차기 최초 여성 의장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서 홀수 번호는 여성을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 법안이 불과 2018년에 통과됐어요. 굉장히 네. 오래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비례로 여성 의원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지역구에도 초재선 여성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여야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양당 모두 그 여성 공천 비율이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언론사 보도를 보니 11%에 그친 걸로 나오고요. 뭐 민주당도 역시 뭐 20%에 못 미쳤는데 보통 30%까지는 여성 비율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현 주소라고 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좀 아쉬운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발전 변화를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김도영 기자는 또 뭐 취재도 했지 않습니까? 네. 해서 뭐 관련 내용도 저도 뭐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진전되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전히 멀었다 이렇게 아직 멀었다 한참 또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19대 국회 때 처음 이제 국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과거랑 달라졌다라고 얘기한다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의원 숫자도 사실상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성 의원들에게 당이 기대하는 역할이 되게 명백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결국은 대변인, 원내대변인이에요. 남성 대변인을 한 명 임명을 하면 여성 대변인을 한 명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당의 얼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스피커를 주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결국 얼굴마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야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수석 부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여성을 임명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그러네요. 아예 없진 않아요. 뭐 예전에 뭐 20대 총선 앞두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박선숙 전 의원 같은 분들 뭐 사무총장 하긴 했는데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잘 없다고 보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성 상임위원장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3선 이상 여성 의원들이 조금 있는 편이라 가지고 뭐 상임위원장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3선 이상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살펴보고 왔는데 3선 이상 여성 의원이 지금 10명이거든요. 그중에 국민의힘이 2명인데 그중 한 분은 민주당에서 넘어가신 김영주 의원이고요. 나머지 한 분이 김영선 의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3선 이상 여성 의원 10명 중에 1명만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나머지 9명이 사실상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이런 점들도 되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지점이죠.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보류가 됐습니까? 그분은 이제 컷오프 됐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 이제 수조물 마시던 분들 결국에 다 이렇게 컷오프 되지 않았냐고 앞으로는 좀 품격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일가를 날리셨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또 특히 열린 토론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시는데. 네. 이 대표께는 이 점을 좀 이동수 대표께는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이 공천을 참 받기 힘든 환경이 된 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그만큼 뭐 고질적인 관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 원인이 남성 정치인들, 남성 의원들 이른바 마초 정치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문화적인 부분도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저도 지방선거나 이런데 이제 공천 같은 거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보면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인물이 워낙 없어서 없는 와중에 찾으려니까는 이제 좀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뭐 공천 뭐 할당이라든지 아니면 가산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선거 때 돼가지고 이제 여성 없나 이렇게 찾으려니까 인물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정체성이나 뭐 아니면은 스토리, 뭐 캐릭터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데려왔다가 또 사고 난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뭐 지난 대선 때만 보더라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어떤 젊은 여성 교수가 뭐 사생활 논란으로 이제 나가기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 뭐 공천 할당이나 뭐 가산점 주고 이런 조치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일단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 공부할 때도 벼락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미리미리 좀 육성을 했더라면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곽 기자께는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라도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진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 총선보다도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이 더 적어졌다. 이건 각 정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동수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여성분들한테 기대하는 역할 자체가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되게 부족한 편이고 특히 여총이 되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적 흐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총이 뭔가요? 총여학생회. 대학교 총여학생회. 총학생 같은 게 없어지면서. 말을 가급적이면 안 줄이시는. 안 줄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정치 그 메커니즘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OECD 관련해서도 우리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이랑 결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
근본적으로는 이 비율을 좀 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있으면서 뭐 행사나 이벤트, 뭐 토론회 이런 것들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은 정치 행사는 성비가 거의 한 9대1 되고요. 어떨 때는 그냥 100대 0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들 위주로 있는데 이게 뭐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면은 저런 행사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정정하자면은 지난 총선보다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세보고 왔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25명이고 민주당이 33명인데 그 지역구가 254개잖아요. 그러니까 양당보다 한 10% 정도 넘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21대 때 지역구만 제가 또 세어보니까 지난 총선 때 지역구 보니까 민주당은 32명이었고요. 국민의힘이 26명이었어요. 아직까지 공천이 좀 덜 끝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 수치가 왜 차이가 나냐면은 나중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잖아요. 그럼 비례대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절반은 무조건 여성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못 미친 한 19% 정도 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비례투표는 공직선거법에 제도적으로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게 있기 때문인데, 곽용희 기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좀 비약적으로 뭐 늘어나는 현상이 잘 없어요. 공천을 보더라도 적어도 지역구 공천에 여성 후보자들이 많이 투입돼야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투표 숫자는 어차피 전체 의석수가 46으로 제한돼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좀 여성들을 많이 공천하자 이런 것이 각 당에서 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대가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할당제에다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역차별 문제를 불러오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 할당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라 그래가지고 평등 확보 정책 중에 가장 극단적인 거거든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서. 근데 이 적극적 우대 조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현행 시스템에 엄청난 하자가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해야지 이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강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 평균이라도 맞춰야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양당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 시스템 이미 이제 2004년에 아까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할당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사실 이제 정치 참여율도 상당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강제 할당까지 넣는 것은 좀 과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공감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양당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각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OECD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취재 내용에도 그게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인식이 없다고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OECD에서 우리나라 유리 천장 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거의 뭐 성평등 지수가 꼴등이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요건을 좀 봤더니 그게 판단하는 요소를 봤더니 첫 번째가 그 남녀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에요. 경활 참여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젠더 페이 갭.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그 임금 격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기업에서의 임원 숫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국회의원 숫자예요. 여성 국회의원 숫자. 근데 보면은 여성들의 참여율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성 참여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데 여성 참여율이 솔직히 좀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젠더페이 갭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낮으니까 결국은 젠더페이 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제 참여 안 하니까 이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좀 덜한다는 뜻이고 임원도 안 나오고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도 부족하다 이런 결론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경제 활동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 전반적인 사회 활동 시스템 바꿔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정치적으로 억지로 할당 넣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콩 앱으로 들어오신 김종무님 유리천장을 공고히 해놓고 유리천장 깬 여성들만 찾아가 공천을 주려고 하니 몇 명 안 되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참여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지역구 아까 공천에서 이제 왜 여성들 수가 낮냐 이랬을 때 저는 지금 이 정치 정당 문화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이나 그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걸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 밑에 또 이제 쭉 줄을 선 분들이 있어요. 지역위원회마다 활동하는. 그래서 이제 의원이 만약에 은퇴하거나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어디 뭐 빠졌을 때 이제 본인이 그 지역위원장을 하려고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여성 수 늘리겠다고 그걸 다른 데서 데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또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이 정당 조직에서 활동하는 여성 수 자체를 일단 늘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지역위원장이나 뭐 당협위원장 이런 걸 하게 함으로써 지역구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지 다짜고짜 이제 숫자 늘려가지고 뭐 숫자 뭐 몇십 % 맞춰야 되니까 누구 여성 공천하겠다 이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도봉갑 같은 경우에 안기령 대변인 공천했다가 그 안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좀 풍족하게 해놓고 여성들을 정치 도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풍족하게 한 풀에서 또 인력이 충분한 가운데 뽑는다면 공천 기회를 더 제공해준다면 그거야말로 선순환 구조 아닌가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현직이죠. 실제로 그런 풀이라면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풀뿌리 정치를 하는 여성들이에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회나 우리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도 여성들을 썩 많이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일단 2018년도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부활 이래에 지방의회 여성 후보가 가장 많이 당선된 선거였다고 해요. 네. 그 당시에 여성의 의회 당선 비율이 광역의회가 19.4%였고요. 기초의회가 30.7%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보다 비율이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데 지방이나 소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정말 현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광역의회 19.4%, 기초의회 30.7%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애초 여성 정치인의 진입 비율 자체도 낮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저는 사실 곽 기자님이 말해주신 부분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전에 인재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성 경제 참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후보를 뽑을 때 특히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인지도가 높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전에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는데 유리천장을 깬 여성만 찾아가서 공천을 주려 하니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에도 동의는 하는데 정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또 영입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천도 해야 하고 한석 한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조금 토로하는 게 뭐 사회 참여, 뭐 의료계, 법조계, 뭐 아니면 학계 이런 곳들에서 주로 아니면 뭐 고위 뭐 관료를 했던지 이 대부분이 이미 여기서부터 남성 비율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으로 이제 유입되는 풀도 결국에는 고위공직자, 법조계, 의료계, 뭐 학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 사회적인 풀 자체, 그 인재 풀에서 여성 비율이 이미 낮다. 이 지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은 무엇 때문일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경향신문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22대 총선 이번입니다. 지역구 공천 확정자 중 여성 공천율을 분석한 결과 두 당 모두 4년 전 21대 국회 여성 공천 비율인 지역구입니다. 19.1%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여성 지역구 공천율은 11.7%,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공천 확정자 중 여성은 16.5%.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김도희 기자 여기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우리가 그렇게 반도체는 1등을 하려고 길을 쓰고 2차 전지는 없어서 뭐 날리고 이런데 왜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1등을 하려고 길을 쓰지를 않을까요? 이게 일단은 정당 문화, 정치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여성 정치인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녁에 만나서 뭐 당원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술이라도 한잔 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다지고 그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남성 위주의 문화에 여성 정치인들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피치 못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들을 가야 되니까 뭐 술집이라든가 뭐 번화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쾌한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웬만한 멘탈로는 견디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괜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가는 당연히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남성 의원들을 공천했을 때의 경쟁력과 남성 정치인을 공천했을 때의 경쟁력과 여성 정치인을 공천했을 때 그 공천 경쟁력이 남성 위주의 문화에서는 남성 정치인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뭐 물론 뭐 전반적인 뭐 전체 판세에서 뭐 새로운 인물을 그 공천을 함으로 인해 갖고 뭐 긍정적인 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역구만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성 정치인 1등 한다고 OECD 1등 한다고 해갖고 뭐 국민의힘이 좋겠습니까? 민주당이 좋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 당에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21대 이후에 좀 사건들이 지금 당의 공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은 요즘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청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보면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19년도에 막 조국 사태 있고 청년들 막 민심 요동친다 이러니까는 막 청년들 영입하고 여성들 영입해서 전면에 내세웠었잖아요. 2020년이죠. 네, 2020년에.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청년 플러스 여성 정치인들과 당내 어떤 주류들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정의당에서 탈당한 류호정 의원만 하더라도 막판에 이제 그렇게 갈등 빚고 탈당을 했고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선이랑 지방선거 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 당들이 다 기껏 청년이랑 여성 우대에서 뽑아놨더니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껏 청년이랑 여성 우대에서 뽑아놨더니 뭐 이쪽 표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고만 치고 나가더라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인재 영입에서도 막 청년 내세에서 뭐 하고 여성 내세에서 뭐 하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여성이나 청년의 그런 또 변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나 또는 뭐 파열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건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그 김동희 기자가 여성보다는 남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당에서는 고려할 것이다. 이동수 대표 좀 답을 해주시죠. 선거에서 실제로 똑같은 지역이라면 여성보다는 남성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 절반은 여성인데 네. 여성의 적은 여성인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20, 30대 제가 이제 88년생이니까 35인데요. 저 포함해서 저희 세대 아래로는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사람 뽑는 거지 뭐 남자 여자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이제 뭐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뽑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 60대 이상 분들은 좀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여자가 정치를 해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여성 정치인들의 국회 진입 확대 또 여성 정치의 활성화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성 중심 사회에 속하는 르완다, 아프리카이죠. 네, 르완다 또 남미 대륙의 사회주의 국가 얼마 전에 우리와 국교가 수립이 된 쿠바의 경우는 여성 정치인들의 비중이 높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하길래 여성들의 정치 진입 또 이 국가들의 의회를 구성하는 여성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은 겁니까? 이제 거의 제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여성 할당제라는 게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르완다는 2003년 여성 할당제가 도입됐고 여성 비율이 50%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 국제 의회 연맹에 따르면은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나라 여성 의원 평균 비율이 13.6%에서 한 26.9%까지 2배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 이제
이런 후진국 같은 경우,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루안다 같은 이제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나 뭐 폭력적 갈등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내전 등을 치르다 보니까 정치 부분에서 여성들의 어떤 그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한 측면들이 있었고 이제 남자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죽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역할을 해야 했고 그리고 여성들이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적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쿠바 네, 말씀하십시오. 쿠바는 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바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세계 성격차 지수 그 한 2015년 거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 1등, 2등이 뭐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랬고 르완다가 6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15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만 가지고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뭐 성평등이나 이런 게 르완다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숫자를 오독함으로써 오히려 젠더 갈등이나 이런 걸 키우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김도영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1994년에 이제 인종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거의 한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막 일자리로 나서고 사회 진출하면서 정치로 나간 건데 그럼 과연 이렇게 해서 사회 진출을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직 남편을 두고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는 분들보다 삶의 질이 훨씬 높냐?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뭐 남성이라고 해서 우대받고 이런 문화를 없애야 되는 거지 이런 숫자를 가지고서 뭐 여기는 성평등이 높고 우리는 낮고 이런 식으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다른 게 이제 뭐 루안다랑 한국의 그 성평등 그 이제 여성 국회의원 숫자만을 보고 이제 루안다가 우리보다 그 훨씬 더 성평등이 이뤄진 국가라고 판단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뭐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 국회의원을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여성 성평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성평등이 더 완벽하게 이뤄진 국가라는 그런 식의 등치는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사하는 점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국회의원이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현지 기자는요? 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더 붙일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특히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여기저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 정당과 국회를 지지하면서 왜 여성들이 적지? 왜 여성들의 숫자가 적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남녀 간의 능력을 따져보면 요즘에는 여성들이 또 학교에서도 더 능력을 발휘하고 남성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국회는 많이 못 들어오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례로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강서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의원인데 보도로도 났지만 강선우 의원이 있는 저녁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싸움이 붙어요. 거의 주먹 다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추후에 강선우 의원을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정말 시의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고 굉장히 거칠다고 해요. 지역에 굉장히 기반도 강하기 때문에 여성 의원, 특히 젊은 강선우 의원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 의원들이 왔을 때 정말 이 지역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물론 뭐 국회 중심의 중앙 정치, 뭐 법안을 내는 정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크게 활동 범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해도 이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그 지역에 가서 시도 의원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뭐 술자리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다니는 게 굉장히 여성 의원으로서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성 의원이 왔을 때 시도 의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한 경우가 많고 굉장히 깍듯하게 대해라 이런 식이라고 해요. 그런 고충 때문에도 설사 초선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밭을 갈고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는데 회의를 느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점도 역시나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가 아직은 타파되지 않아서 여성 진출이 더 힘든 거 아니냐. 혹은 진출해서도 이게 다선 의원으로 가기까지가 정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곽용희 기자는 우리가 이제 해외와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국격이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유독 OECD 가입국 중 38개국 중 최근에 이제 수치가 여성 진출 국회의원의
뭐 비율이 이제 36이다. 그래서 뭐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가 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청년과 이제 여성에 대해서 유독 검증 절차를 좀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 신인이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의 장악력이라든지 뭐 경험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엄격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이은지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검증된 사람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도태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 다선 정치원 중에 상당수가 노동운동계 출신이에요. 이미 한번 남성 집단에서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 심상정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의 뭐 완전히 남초 집단의 강력한 집단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시고 뭐 김용주 의원도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뭐 상주에 이번에 단독 공천 받으셔서 3선 유력한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도 결국은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고 그 외에 되게 많은 분들이 노동계 출신 또 아니면은 남초까지는 아니지만 남성이 유력한 집단에서 확실하게 유독 뭔가 두각을 나타내신 예를 들면 법조인 출신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게 그 초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젊은 아니면 또 여성 정치인들의 전 입성을 조금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현 기자한테는 이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구 공천하는 비율 자체가 적으니까 더 많은 숫자가 진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보고 비례대표는 그냥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서 1번, 3번, 홀수번은 이제 여성 후보자인데 이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지역구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주로 아닐 테니까 비례 여성 의원들은 이들의 의정활동이나 법안 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남성들보다 한참 못 미친다. 역시 남성들이 나왔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별 다를 게 뭐 없네. 여성들도 잘하네. 얼마든지 기회를 줘서 국회에 들어오니까 실력 발휘가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되게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네. 이제 제가 우문이었군요. 예, 아니 법제실에다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만들어줘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대충 뚝딱뚝딱 만들어서 와요. 그러면 그걸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거기에 의견을 내고 이렇게 대충 버무려가지고 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여성 의원이 실력이 없다니 남성 의원이 실력이 있다니 이런 말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서 약간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를 하나 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여성 관련 법안이 한 1486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 1486건 가운데 1순위하고 2순위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1순위가 이제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이고요. 2순위가 양육과 돌봄 관련 법안인데 3순위는 여성 의원이랑 남성 의원이랑 좀 달랐다고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많이 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나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법 같은 성차별 개선 방안을 위한 법안을 많이 냈다고 해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워낙에 국회가 남성 다수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의제 자체가 국회의 전면적인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디서 여성이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기회를 뭐 박탈당한다거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런 종류의 사회적 그 사건이 있어야만 꼭 그게 이제 의제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여성 의원들이 더 많다면은 상시적으로 여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기지 않을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도 일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청년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런 국회에서의 우리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남성은 훨씬 많고 여성들은 적은 비율이 뭐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이유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남녀 간의 성평등이 실존하고 그게 정치권에서는 뭐 더 두드러지기 때문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이제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여성 청년 정치인들 막 논란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형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여성들도 많은데 왜 꼭 정치권에서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서는 마치 여성 청년 대표하는 것처럼 하게 하느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저는 국민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 숫자가 왜 몇 %밖에 안 되냐 이 질문 이전에 우리 정치나 사회가 했어야 될 질문은 그럼 왜 유능한 여성들이 정치권에 도전하지 않는가 이걸 먼저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 분야가 뭐 능력이나 실력 이런 것들과 비례하지 않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뭐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발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유능한 여성들은 점점 이제 외면하고 그냥 기업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로 가고 오히려 이제 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왜 저 사람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하지 막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대표로 나서고 있는 현실이 저는 그 여성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왔다고 봅니다. 이은지 기자, 그러면 국회의원이거나 현재 국회의원 이었거나 이전에 여성 정치인들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 중에서는 양질의 인재가 아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국회에 와서 역할을 해서 더 거부감이 이동수 대표가 이야기는 좀 커졌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국회에 왔더니 그냥 만족스럽지 못한 역할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성 의원이 들어와서 여성 숫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예. 여성 의원만이 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역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특히 과거에 들어온 이제 중진 의원, 여성 의원들을 보면은 이 남성 문화에 너무나도 최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본인도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남성들과 그 남성 의원들과 더 이제 친교를 쌓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한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중진급 여성 의원이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지역구에서 유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돌봄이나 아니면 여성 중심 공약은 여성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보다 유능한 거를 좀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또 남자 의원들은 또 일부 지역에서 교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서 좀 힘을 쏟는 이런 반대급부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 남성 중심 문화에서 좀 더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뭐 발전 혹은 진화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더욱더 여성 참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누가 곽 기자가 얘기해 보시고 김 기자, 이 여성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큰 확대된 세력화가 아니라 남성화되고 있다, 마초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그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 저는 약간은 동의하지 않는 게 여성이 적어가지고 남성화가 돼 있다기보다 남성화가 된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기가 유리한 구조인 거죠. 실제로 유리 천장을 깬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저희가 명예 남성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경쟁적이고 남자보다 더 훨씬 더 성과 위주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올 때 있어갖고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권력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결과의 과정으로서 오히려 굉장히 더 남성화된 여성 의원들이 많은 거죠. 저는 근데 두 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뭐 안 좋은 것만 나오면 다 남성 중심적인 게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인 거지 한국 남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 비례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성 의원들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가 비례대표고 저는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국민 여론 아마 들어보면은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기껏해서 비례대표로 여성 의원들이랑 뽑아놨더니 봐라 그냥 개파에 줄서기 하고 앞에 이제 호위무사처럼 나서가지고 상대방 욕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이 누적돼서 이제 불신이 생긴 거지. 전 이거를 꼭 남성 여성 나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여성 의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정말 줄서기 잘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줄서기 잘하는 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줄서기 잘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비례대표의 앞순번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또 똑같이 그 일들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건데 확실히 여성 의원들이
그런 안 좋은 인식을 그 후배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어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여성 의원 이러면은 뭔가 한명숙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런 이미지였고 뭔가 온화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포용력 있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남녀 불문 이제 일단 비례대표든 초선이든 다 그냥 앞에서 이제 막말하고 상대방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이 후배 여성 정치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런 게 남성 위주의 문화의 그 폐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네.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들이 남성화된 것도 되는 것도 이 남성 위주 정치의 문제다, 폐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현지 기자 발언 마무리하고 입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각 기자께 첫 번째로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한 그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례 1번은 무조건 여성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대 총선에서 지금 비례 1번으로 들어온 여성 정치인들이 현재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1번 영입 인재가 있냐는 거예요. 순간 기자들이 다 누가 있었지? 누가 1호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들어왔지? 다들 어리둥절한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이 재선에 실패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1번으로 들어왔는데 거의 의정활동이나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좀 여성 정치인들이 본인의 능력 내지는 비례대표들 혹은 뭐 여성 정치인들이 좀 들어와서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 한계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 네 분들이 열띤 토론을 할지는 몰랐는데 네, 1부의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자,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바깥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 외사당, 스튜디오의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님, 우리가 정치 참여율이 낮은 비율, 여성들의 또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 이렇게 원인을 찾아봤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동안 이걸 좀 어떻게든 개선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은 좀 우리가 기억에 날 만한 굵직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을 저도 이제 이게 저 고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2004년에 이제 17대 총선 때 정당 명부식 도입되면서 1인 2표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을 비례로서에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제가 뭐 벌써 20년 전 일인데 저 그때 되게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게 왜 헌법재판이 안 걸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어떤 논란이 될 만한 거리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그 남성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게 여성 정치인들의 어떤 여성 정치사에 되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성 장애인이 일본으로 계속 배치되는 관행도 이제 그때 형성이 됐고 덕분에 이제 지역구에서 21대 점점점 4명, 5명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 거지 막 강제 할당이라든지 AA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기계적 평등을 맞추는 거는 지금은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여성 정치인들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에 신인의 어떤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정치인들 보면 비례대표를 일단 초선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역구 공천을 받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여성 정치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래도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 중에서 정확히 좀 아는 분이 계시면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직선거법이 2018년에 아까 이은지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여성들이 이제 홀수번에 배치됩니다. 1, 3, 5. 근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해도 되나요? 여성으로? 그건 모르겠네요. 저는. 여성, 네. 가능하죠. 네. 홀수만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짝수도 여성 성별 아니에요? 한쪽 성별이 뭐 이렇게 그게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요. 네.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1번이 굳이 여성이 아니라도 되지만 50%를 여성으로 추천을 해야 돼. 맞습니다. 홀수의 여성을 추천해야 되고 50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더 해도 됩니다. 더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더 하는 경우는 잘 없네요, 그죠? 뭐 비례 일단 뚜껑 열어봐야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의당의 경우에 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번에 이제 1, 2번을 전략적으로 청년들에게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윤소아 원내대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의당이 그때만 해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하겠다라고 약간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해오던 13579 홀수의 여성을 배치하고 이제 짝수의 남성을 배치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1번과 2번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이제 청년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번이 이제 류호정 전 의원이 되고 2번이 장혜영 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총수로 놓고 봤을 때는 여성 의원들이 훨씬 많아지게 됐죠. 예. 이제는 하나하나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인식이 맞을까?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라도 좀 숫자를 비슷하게 점점점 더 맞춰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할지 어떨지. 이동수 대표에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여성 대통령도 배출됐고 또 여성 총리도 배출됐고 근데 여성 의장은 배출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이 이제 다선을 해야만 거의 이제 최다선 의원이 또 일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좀 유력적 여성 정치인들이 등장했을 때 좀 이걸 좀 바꿀 수는 없었나요? 왜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38개국 중에서 36위 하는 건 못 보겠다. 더 늘려라. 공천 더 달라. 이런 시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뭐 여성 의원들은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 역량에 한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수 순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7선, 6선 한 분들이 많이 했었고 지난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5선 의원들 간의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5선이면은 곱하기 3 20년 전에부터 이제 좀 그 정치 생활을 한 분들이 그래도 5선까지 쌓을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 여성 의원 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5선 의원이 인력풀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만약에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선수가 그래도 여느 그냥 의원들 남녀 불문하고 이제 아마 최다선에 이제 속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 이런 걸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이현지 기자한테 한번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여성 정치인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의식에 가장 깊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뭐 중진까지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좀 여성 정치인 또는 꼭 의원 아니더라도 기초의회나 뭐 광역의회 또 정당의 당직자로서의 여성 또 여성 시민단체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올 법도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꾸준히 그런 입장이나 뭐 총선을 앞두고도 뭐 여성 단체라든지 뭐 당 내에서도 여성과 청년을 많이 공천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좀 뭔가 선언에만 그치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기자회견이나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게 실제 반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의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 여성 의원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성 의원들 이것도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남성 의원들끼리는 뭐 뭉치는 것도 되게 잘하고 뭐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 끌어주는 문화가 견고한데 의장에 오르려면 선수도 중요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장을 선출하게 돼요. 그럼 당내 의원들의 폭넓은 신임과 지지가 필요한데 일단 의원들이
여성 의원들이 다선을 쌓는 것도 힘들고 다선 의원이 됐더라도 남성 숫자가 압도적인 당 내에서 여성 의원이 의장이 되기 위해서 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저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 있었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있었고 이랬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인맥을 못 쌓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유능한 분들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당대표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시고 이게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고 그 시기가 그걸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을 이제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저는 정치권이 이거를 한번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여성을 집중적으로 대변하거나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표를 끌어온다는 생각하에 지난 4년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런 시도를 저는 안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운 거죠. 아, 이게 반드시 여성 대변을 여성이 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여성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게 반드시 우리 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는 학습을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이게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끌어왔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보이면서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좋게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만을 대변하는 역할, 그 여성이기 때문에 뽑는다? 이거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학습을 했고 그게 이번 그 공천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됐다는 느낌이 솔직히 그게 와요. 저는 정의연 사태도 컸다고 보는 게요. 전통적으로 그 여성 단체에서 이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국회의원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 총선 직후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랑 그 정의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시민 단체에 대한 일단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고 더 이상 이제 이런 데서 인력을 공급해 올 수 없게 된 상황이 또 지금의 어떤 여성 정치인 인력난을 또 야기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이제 제도적인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서 국회에 입성한 현역 여성 의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국민에게 줬어요. 예를 들면은 피해 호소인 같은 이상한 조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의원들에게 기대되는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 국회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의제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켰고 사실 저는 여성 의장 얘기도 상당히 불편한 게 그래야 여성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 부의장이 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여성 부의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당이 바뀌었습니다. 당이 바뀌셨죠. 그런 정도의 그러면은 여성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목표로 해갖고 하는 건 뭐 정치로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여성 의원으로서 자신의 대표성을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여성 정치의 문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것보다 여성 의원들의 책임도 또 무겁게 져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제 정당들이 여성 공천을 안 주는 거는 그렇게 해도 유권자들이 뽑아줄 거라는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권자들이 근데 저번 국회 봐라 여성 의원들 많이 뽑아놨더니 잘하지 않느냐, 왜 안 늘리느냐 이런 만약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공천을 많이 줄래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실망감을 많이 줬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봐서도 그냥 뭐 남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람 뭐 괜찮으면 뽑는 게 낫겠지 이런 인식을 주다 보니까는 이게 좀 여성 정치인들의 확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기자 그러면 유권자들도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OECD 지표를 우리가 오늘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가 36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돼. 여성들이 나오면 우리 더 적극적으로 어느 당이든 투표해 줄 거야. 이런 움직임만 있다 하더라도 정당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어떻게 보는 걸까요? 그냥 남녀 이 성비가 지역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일까요? 아니면 무슨 정치에 대한 좀 무관심이나 혐오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여성층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 절차가 되게 좀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나를 대리해 주는 사람,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나보다 약한 거는 싫다라는 어떤 DNA적인 면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딸과 이제 박지원 씨의 대립을 보는 것처럼 반드시 여성이 나를 대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강한 5186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중년, 장년 남성이 나를 대리해 주더라도 내 의견만 제대로 반영을 해준다면은
그거는 나한테는 뭐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이런 약간 실리적인 오히려 저는 이게 전근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되게 실리적인 마인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실리적인 마인드가 좀 자리를 잡았다. 이 30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저희가 이제 총선 인구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모든 지역구 중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일 것 같은데요. 서울 마포을이에요. 마포을의 그 성비가 그 여성이 54.3%고요. 남성이 45.7%예요. 동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전체 성비로 따지면은 여성 100명당 남성 숫자가 85.93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은 쓰레기 소각장 이슈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의 어떤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슈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여당이랑 야당이 공천하신 분들을 보면은 여기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해갖고 정청래 의원하고 함은경 후보자죠. 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맞는 공천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여성 의원의 국회의원 비율이 적다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들이 상당히 진입하기 힘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현지 기자, 각 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적어도 지역구에 여성들을 30% 이상 공천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30% 특히 민주당은 그 여성 가점이 10%가 있거든요. 경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자들이 왜 이렇게 없냐고 했더니 경선에서 너무 적합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아무리 여성에게 가점을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성의 경쟁력 아예 진입하는 후보들의 경쟁력이 상대 후보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30%를 채우는 게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건 조금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민주당 특별 당규에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게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년 예비 후보들이 절반 정도는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같다고 합니다. 그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너무 그 상대 후보와 20% 30%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경선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아까 계속 저희 경쟁력, 실력, 능력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입하는 그 자체가 좀 상대 후보와 경쟁력 면에서 조금 경쟁을 동등성상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당의 입장입니다. 전 이대 보고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이대로 놔두면은 국회는 중년, 남성, 마초 정치 지형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텐데 김동 기자 그러면 좀 더 여성들에게 그래도 공천만 받으면 정당 지지율이 작동하잖아요. 또 호남이나 영남처럼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이 좀 험지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배치 또는 가점을 주더라도 10점처럼 애게게 이 수준이 아니라 30% 40%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여야의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조금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이란 이런 점들에 있어가지고 남성 후보가 용이한 거는 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야 같이 우린 여기 여성 후보 공천하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조금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한번 당원들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통 경선이라고 한다면 당원호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당원 성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 후보가 거기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 성비는 보통 어떻습니까, 이동수 대표? 당원 성비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정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원, 청년 의원, 뭐 여성 의원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꼭 정치라는 게 의원, 그냥 배지를 다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보좌진이든 당직자든 아니면 언론인이든 이 영역에 그냥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여성이든 많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의원 한두 명 늘린다고 해서 저는 크게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20대 국회에서 그 30대 이하 국회의원, 그냥 39세까지 아래로 이제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21대 국회 들어서 13명으로 늘었는데 그럼 비율로 치면 한 4배가 넘게 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과연 21대 국회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청년들을 많이 대변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도 기껏 뽑아놨더니 막 코인 논란 생기고 앞에서 이제 또 막말하고 이런 논란들 되게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성 의원 한두 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이제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들어와서 일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분 계획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성 정치 참여 학대, 여성들의 국회의원 비율 학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취재하는 여러분들은 여성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보다 특별히 더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현지 기자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속 저희 오늘 뭐 여성의 날이기도 하고 여성 정치인이 주제라서 계속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여성 남성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뭐 감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냥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능력이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성이 뭐 더 많이 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혹시 반대 의견이 있을까요? 늘어나야 된다. 여성 의원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뭐 여성 의원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뭐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그 누군가를 대의할 때 있어갖고 대표를 할 때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절반 정도 되나요? 네. 뭐 그쯤 되니까 물론 그러면은 그 대표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여성이 절반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되게 상식적인 대표성의 차원에서요. 네, 상식적인 입장이고 다만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양질의 여성 의원이 많아야 된다. 양질의 여성 남성 의원도 물론 많아야 되지만은 양질의 여성 의원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인 정체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 이전에 생각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녀노소 뭐 다양하게 뽑아놓는다고 한들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구속하자 이런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인 다양성 이전에 어떤 국회가 지금 갖고 있는 양극화를 벗어나서 사고 그냥 생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물학적 다양성이 나중에 이제 그 살아오면서의 경험으로 연결되거든요. 나 저랑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 하더라고. 내가 여성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생각 그리고 생각이 형성되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 절반은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곽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담론은 여성 비율이 적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라도 남성이 독식하고 있는 정당에서 여성들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공천의 30에서 40%의 비율은 지역구에 여성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되게 현재 우리 그 홀수번 비례대표 이제 홀수 여성 배정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제도가 뭐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20년 동안. 그래서 의원 숫자가 비중이 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오히려 갑자기 강제로 여성을 할당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여성을 좀 돌봄의 대상, 패트로나이즈화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어떤 성관념인 거잖아요. 뭐 여성은 약자고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게 오히려 좀 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과연 모습일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출된 여성 의원을 과연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쟤네가 우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이게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 총선 이제 그 공천을 받은 그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곽 기자님이 말하신 걸 격하게 동의하는 바가
청년이고 여성이 공천이 됐는데 이분이 지역구에 가장 크게 내건 그 플랜카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에요. 청년이고 여성을 전략 공천했는데 뭐 지역구에 대한 뭐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걸 엄청 크게 사무실에 붙여놨더라고요. 네. 이걸 두고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실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곽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여성 후보, 청년 후보가 그에 맞는 여성 혹은 청년을 대변하느냐 이거는 정말 별개라고 보고요. 좀 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아 정말 내가 여성 후보를 뽑았더니 청년 후보를 뽑았더니 이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는구나. 그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오늘 국회 외사당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성 국회의원 비율 또 여성의 선거 도전 참여 비율이 비교적 또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인데 남은 시간 각 30초 내에서 여성의 선거 도전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율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가경희 기자부터요. 여성성만 강조한 정치인 중에 지금 살아남은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집단의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뭐 얼굴, 뭐 꽃 이런 역할을 맡아온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정치적 생명력은 결국은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결국은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희 기자님. 저 여성 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박순천 전 의원이라고 이제 제 2대 종로에서 2대 국회의원 왔고 7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 박순천 의원은 아주 초창기에 활동하신 분인데 김동희 기자가 알고 있군요. 그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 당신은 얼마나 남녀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래갖고 남성 의원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순천 전 의원이 나란 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 길러서 쓰겠느냐.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 최소한 이 정도 강단은 가지고 여성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외사당 멤버 중에서는 그런 강단을 보이고 있는 분이죠. 이은지 기자님. 뭐 정당의 역할에 정치 교육 그리고 인재 발굴 양성이 있는데 과연 정당이 여성 정치인들을 키우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실제 뭐 이 대표님이 의원실 보좌관을 영임하시기도 했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일정 담당 혹은 수행비서 좀 낮은 급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급수가 높은 보좌관, 선임비서관 등을 봐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심지어 여성 의원들조차 남성 보좌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성 보좌진들이 정말 선거철마다 여성 보좌진을 원하지 않아서 의원실 취업이 너무 힘들다 이런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좌관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꿈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정치를 보좌하는 역할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개별 의원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30초요. 네, 저는 뭐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만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치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운에 의해서 누구 눈에 띄고 어디에 줄을 서서 성공한 이런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치권에서 이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진으로 일하든 당직자로 일하든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또 여성의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국회 외사당 진행의 배종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